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NCS 직업 기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파트랑,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파트 해설,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이런 부분들을 맡게 된, 바른 적성팀의 김영삼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능력들이 해당하는 이 파트들이 요구하는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 뭐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강의를 할 거니까요. 요걸 이제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가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가 좋네 안 좋네 뭐 기업에서 채용을 줄이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미래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봤을 때 이런 시험 준비들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도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감안을 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문제 해결 능력 파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일단은 이 부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부분의 의미가 직장 생활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창조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다.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100% 옳다는 건 없어요. 100% 옳은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선택,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창조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중요성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직업인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뭐 복잡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각화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복잡하게 되는 이제 문제들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업인의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겠어요? 뭐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이 대체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순간마다 어떤 최선의 선택, 일반적인 선택, 그다음에 상식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처하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만든 어떤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창조적 사고가 어떻게 되겠느냐? 창조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죠. 창의적 사고는 의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해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있는 사고로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어떤 작업의 형태를 그런 루틴한 작업의 형태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루틴을요 기본적으로 그 루틴을 최대한 어떤 틀은 좀 유지를 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문제의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력을 창의적 사고의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보와 정보의 조합. 정보와 정보의 조합.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만 추려서 그런 조합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조합 능력이 필요한 거고,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한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가능성. 이 창의적 사고라는 거는 평소에 하지 않으면 힘든 거니까. 그죠? 이런 연습. 아니면 이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일이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발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유연상법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발상하는 일종의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죠. 그죠?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어도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툭툭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연상법. 자, 각종 힌트에 강제적으로 연결지어서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냐면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 화장실이나 업무에 보면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고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영화관이나 이런 데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봤을 때 여기에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읽고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강제 연상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발상법이 있습니다. 비교 발상법은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을 힌트로 발상을 시킨다. NM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창의적 사고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개발 방법들이 요 세 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의 의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건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 여기서 이제 그 논리적 사고의 가장 주된 특징은, 창의적 사고와 주된 특징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전후 관계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앞뒷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앞뒷말이 굉장히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뭐 주장을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연관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됐을 때 그걸 얼마만큼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결론까지 낼 수 있는가, 이런 전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 사고를 위한 5가지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보니까 첫 번째는 생각하는 습관. 이 생각하는 습관, 그 다음에 상대 논리의 구조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생각,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설득이죠. 그죠? 이거는 뭐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필요한 거죠. 그죠?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우리가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생각하는 습관은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말 그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습관 자체를 길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 논리의 구조와 우리가 이제 절대 논리라는 건 없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상황에 맞게끔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그 자기에 대한
필요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싶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이 5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다른 사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의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를 말하면서 이러한 사고는 어떤 논증, 추론, 증거, 가치를 표현한 사례를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으로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요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고 보시면 되냐면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상대방 얘기는 아무것도 듣지 않다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굉장히 하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나 내 주장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이다. 아니면 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떤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용도 해야 되고 아니면 거절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 비판적 사고를 위한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직접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런 호기심도 없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호기심이 필요하고 이 직접 호기심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육하원칙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 감정적,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증을 근거로 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사람이란 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란 건 항상 감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을 유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비판적 사고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비판적 사고를 위한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개방성,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타인에 대한 수용성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융통성.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을 할 수 있다. 특정한 신념의 지배를 받는 고정성, 그 다음에 이제 독단적인 태도, 경직성을 배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참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죠? 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매체, 그죠? 통신 매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항상 어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규칙에 벗어난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융통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시간을 지내보내는 데 있어서 해답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석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 고정성, 그 다음에 이제 독단적인 어떤 나만 생각이 옳다라는 이런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경직성을 반드시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회의성이 있어요. 모든 신념은 의심스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절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론이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념이라는 거는 의심스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호기심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적 정직성. 어떤 진술이 우리가 바라는 신념과 대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자,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태도 자체의 어떤 지적 정직성의 의미 자체를 보시면
신념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할 거라도 어떤 결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 내 어떤 그 추측 이런 것들과 조금 더 다른 결과를 가지다라고 할더라도 어떤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게 너무 이상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지적 정직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체계성,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성. 쟁점의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는 인내심을 갖는다. 끝까지 탐색하는 인내심을 갖는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성은 무엇이냐? 증거가 타당할 땐 결론을 맺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획득될 때까지 불필요한 논증, 속단을 피하고 모든 결정을 유보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지적 정직성이랑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내용 자체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증거가 타당했을 때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그런 증거들에 의해서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속단, 감정적인 속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지식의 어떤 축적이나 지식의 확인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의의는 어떻게 되겠느냐? 목표와 현상을 분석을 하고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노출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 평가에 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어느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뭐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을 겁니다.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그 의의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보면 이제 문제 해결 절차라는 어떻게 보면은 싱크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죠. 플로우의 어떤 흐름인데 첫 번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인식한 거에 대한 문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실행 및 평가 그 다음에 해결안을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해결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그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 문제를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덥더라 이거야. 그죠? 그럼 문제를 인식을 한 거고, 그럼 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더운 것인가, 그죠? 그럼 더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자? 실행을 옮긴다. 이런 어떤 굉장히 간단한 흐름으로 정리를 딱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해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런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절차별 내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문제 인식,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단계다. 이게 문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분석,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가지, 소압 분석 방법과 시범 분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도출, 선정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 문제 도출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 분석, 파악된 핵심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본 원인을 도출하는 단계.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표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죠. 이 흐름, 좀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 5가지 흐름들, 그죠? 그 흐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단계, 이슈 분석과 닥터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파악 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